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엄마의 눈높이 연습입니다. 얼마 전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같은 프로그램이 저출산 극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육아가 어려운 사연들이 나오다 보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육아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윤주선 작가님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시며 한국 코치협회의 인증 코치로 활동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평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는 편이라 선생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신다고 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공감하며 아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코치형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의 힘을 키우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엄마의 눈높이 연습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왜 대화하지 않을까? 최근 2, 3년 전부터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낯설어졌다. 조회나 종례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면 고개를 들지 않는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9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학생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 엎드려 있는 학생들, 사물함 주변에 서 있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온다. 너무나 어수선한 분위기에 당황하게 된다.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말이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다. 마치 처음 인사하듯이 다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제야 학생들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한다. 옆구리 찔러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면 기분이 영 찝찝하다. 한 번은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인사를 하지 않는 A에게 다가갔다. 내가 근처에 왔는지조차 모른 채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 조용히 이름을 부르니 나를 쳐다본다. 그러곤 다시 휴대전화를 보며 열심히 게임을 한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A에게 물어봤다.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다가갔을 때 어땠어?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A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다만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A에게는 담임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보다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로선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웠다. 먹고 살기 바쁜 부모님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학교에 가고 골목길에서 뛰어놀면서 컸다. 골목에서 놀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과자를 사주기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내기도 했다. 문 밖을 나가면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온종일 뛰어놀 수 있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땅 따먹기 등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하는 놀이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에서도 한 반에 50명이 넘게 앉아 있었다. 더 친한 친구들이 분명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정이 아이를 키운다. 상황에 따라 한 아이를 최대 6, 7명의 어른이 키우기도 한다. 맞벌이하는 부모, 조부모, 외부모, 그리고 여기에 아이 돌보미 분이 번갈아 가며 맞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작은 필요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린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우선이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집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도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학원을 돌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간다. 그때까지도 부모님은 돌아와 계시지 않기에 현관문을 열면 인기척이 없고 싸늘한 기운이 감돈다. 캄캄한 거실에 불을 켜면 왠지 모를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숙제를 하노라면 눈물이 핑 돌아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노트 위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휴지를 찾는다.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게다가 이제는 누구나 쓰는 스마트 기기가 소통의 단절까지 가중하기도 한다. 대중교통은 물론 집에서도 각자 손에 든 스마트 기기에만 눈을 두는 시대다. 스마트 기기의 발명은 우리 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화나 문자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은행 업무도 손쉽게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다양한 앱을 활용하면 길찾기나 맛집 검색부터 동영상, 게임 등 푹 빠져들 만한 것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 기기의 과다한 사용은 중독을 초래하고 우리의 뇌를 퇴화시킨다. 뇌가 성장 중인 10대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코네티컷 의과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이자 기술중독센터 설립자인 데이비드 그린필드 박사는 스마트 기기를 휴대용 도파민 펌프라고 불렀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 중의 하나로 즐거운 상황이나 의욕을 조절하는 뇌 속의 물질이다. 예컨대 운동 시합에 나갈 때 경기에서 꼭 이겨야지라고 의욕을 불태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으면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도록 작용한다. 그런데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데 특히 스마트 기기가 그러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교사와 학생 간에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 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대화가 더 줄어들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사회의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 사회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부모와 교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느라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이가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려면 우선 가정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와 대화를 시작해보자. 오늘 가장 재밌었던 일은 무엇인지, 점심 급식은 맛있었는지 등과 같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하면 된다.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편하게 수다 떨기 시작하는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을 멈추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나올 것이다. 어른들이 그 길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친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다. 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누적된 상처가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코앞에 다가온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방황하게 되고 자신을 방치하는 아이도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는 배처럼 일상을 살아간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그게 아니면 친구들과 잡담을 하는 Y와 대화를 했다. 요즘 잘 지내니? 네. 무슨 일이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 저 원래 그래요. 그래?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래? 안 그런 시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좀 그래요. 그렇구나. 학교에 있는 동안 마음이 좀 힘들겠는데? 네, 좀 그렇죠. 언제부터 그랬어? 중학교 때부터요.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생활이 힘들었겠네. 네.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 그때는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우와, 그랬어? 지금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대단한데? 몇 시간을 공부한 거야?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인데 그때 밥 먹고 바로 공부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요. 그렇게까지 공부한 이유가 뭐야? 엄마가 무서웠어요. 잠들면 막 때리고 공부 안 하면 혼내니까 무서워서 했어요. Y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했다. 3년 동안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더군다나 공부의 동기가 무서운 엄마였다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는 놔버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금은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들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화가 난다. 그런 Y에게 50분간의 수업은 고문이다. Y는 나와 대화를 한 후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엄마, 저 초등학생 때 새벽 2시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마음껏 놀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어 자기 마음을 전한 Y에게 박수를 보낸다. 어머님이 바로 공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Y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해결의 실마리는 될 것이다.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그래서인지 Y는 매일 복도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고 있다. 어찌 보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마음속에 분노, 절망, 답답함을 누른 채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다. Y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킨 이유가 뭘까? 그렇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새벽 2시까지 몸을 비틀어가며 힘들어하는 아들을 책상에 앉히고 공부를 시키는 것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는가. 그 사랑의 마음은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Y의 어머니는 지시형 부모다. 지시형 부모는 자녀와 소통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성장을 돕기 어렵다. 자녀가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배우지 못해 한이 됐던 엄마는 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보낸다. 학원 가기 싫어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감사한 줄 알아. 엄마는 어릴 때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 피아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울먹이며 학원에 다니는 딸은 사춘기가 되면 피아노를 그만둔다. 어쩌면 평생 피아노 앞에 앉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코치형 부모, 즉 공감형 부모가 되어
공감의 말을 해야 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다. 평소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 좋은 질문과 피드백으로 자녀가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자녀 스스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느껴야 한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삶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공감형 부모는 자녀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다. 평소에도 잘 소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다. 무작정 아이를 혼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공감형 부모가 되어 아이의 마음의 힘을 키워줘야 한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과 감사한 점을 찾는 훈련이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면 쉬워진다. 아이에게 자신 안에 힘이 있다는 것부터 알려주어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버티는 나무는 부러진다. 하지만 바람에 맞춰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나무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것이 내면의 힘이고 회복 탄력성이다. 살다 보면 힘들고 슬픈 일을 수시로 만나게 된다. 그럴 때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배울 점과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 여기 두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등의 명작 동화를 남긴 안데르센은 굉장히 가난했고 놀림을 많이 당했으며 아동학대 피해자이기도 했다. 성공한 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육상 선수이자 배우인 에이미 멀린스는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나 원래부터 종아리뼈가 없었다. 의족을 몸에 적응시키기 위해 한 살에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무릎 아래 다리가 없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50인에 선정됐고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대학생이던 1996년 의족을 끼고 올림픽에 참가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100m를 16초 안에 완주했다. 2017년 3월 테드 강연에서 그녀는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단된 다리는 오히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장애가 있음에도 성공한 게 아니라 장애 덕분에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말이다. 앞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딛고 일어섰다는 것이다. 안데르센이나 에이미 멀린스가 자신의 단점이나 장애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면, 평범한 한 사람으로 남았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힘이고 끈기다. 그러므로 지금 아이에게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이를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형 부모가 되면 된다. 공감형 부모는 자녀를 살린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부모를 통해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운 자녀는 자존감이 높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옳은 선택을 할 줄 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선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5가지.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1%대 시청률에서 출발해 약 24%의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방송 내내 각종 성대모사와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입시에 올인하는 이야기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을 받는 입시 코디네이터의 등장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드라마에는 아이의 행복이 우선인 엄마와 자녀의 서울의대 입학에 목을 매는 엄마가 등장한다. 사실 많은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몰아붙이는 주인공에게 공감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처럼 많은 돈을 쓰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아이의 행복이 우선인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의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너무나 소중해 조금이라도 흠을 내고 싶지 않은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아이에게 숨이 막힌다는 얘기를 들을 때 부모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게 된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나와 증권회사에 다니는 선배가 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의아했다. 적성에 잘 맞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선배의 아버지 꿈이 판사였다고 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 출세하기를 바랐다. 선배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고 3년 후에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부모가 선택한 교육을 받고 자란다.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도 학원과 독서실만 오간다. 일단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라는 부모 말에 설득 당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입학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다. 부모님의 목표와 기대에 맞춰 힘들게 취업을 하고 나서 삶의 회의를 느끼는 직장인들도 있다. 그뿐 아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난 누군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등의 생각을 하며 방황하는 어른들도 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다. 공부할 형편이 안 됐던 부모는 어떻게든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한다. 그림을 못 배워 한이 된 부모는 어떻게든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한다. 못 먹어서 한이 된 부모는 어떻게든 많이 먹이려고 한다. 하지만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부모는 어린 시절 자신의 욕구를 투사하지 않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겐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한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꿈을 가질 수 있다.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부모의 바람은 부모의 삶에서 끝나야 한다. 부모의 고통 때문에 자녀의 세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
부모 스스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꿈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자녀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 하면 된다. 이미 늦었다면 그 꿈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꿈을 가져도 된다. 지금 해야 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의 욕구인지 아이의 욕구인지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다. 청소년 NGO 단체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2015년에 설문조사를 했다. 청소년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위는 사랑한다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자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2위는 괜찮다, 수고했다, 힘들지, 이다. 그냥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보자. 시험 성적만 궁금해하지 말고 수고했다는 말부터 하자. 결과와 과정을 함께 보는 부모가 되자. 3위는 고맙다이다. 자녀가 어릴 때는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등의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데 자랄수록 고마워하기보다는 더 잘하라고 채찍질한다.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자녀가 있었기에 부모가 성장할 수 있었다. 자녀에게 고마운 점들을 찾아서 말해보자. 4위는 미안해이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부모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해야 한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녀의 생각을 물어보고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녀의 모든 행동을 존중하자. 5위는 보고 싶다이다. 어려서부터 소통을 잘해야 사춘기가 되어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부모가 먼저 표현해보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어도 된다. 표정 또는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문자를 보내도 괜찮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한마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겐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다.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졌을 뿐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아이도 인격체다. 자신만의 생각, 가치관이 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고 명령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될 것이다. 무의 상태에서 하나씩 들어보자. 10대 때는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른다. 홀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중이다. 그러니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어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아이에게 부모가 해야 하는 말. 얼마 전 한 학생이 찾아왔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수행평가로 발표를 할 때마다 손발이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준비를 철저히 해도 그렇고 준비가 덜 됐을 때는 아예 몸이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발표하기 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손에서 땀이 난다. 곧 내 차례네. 망치면 어떡하지? 나는 긴장하면 말을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성실하게 준비했음에도 매번 긴장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발표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 학생은 초등학생 때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다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후 잘하고 싶은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더욱 긴장하게 됐다. 많은 친구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긴장과 두려움에 떨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발표할 때 긴장한 것은 오히려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파악하고 독려해주면 아이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10대 아이는 자신의 약점에 짓눌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나는 못해 하는 생각에 함몰되어 버린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선 자녀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10대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소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거침이 없다면 자신감이 있는 거다. 주춤하거나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표정이 좋지 않다면 자신감이 부족한 거다. 자신의 약점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부모는 자녀가 가진 약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약점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약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 기능이 약해 소식을 하고 건강식을 먹은 사람이 120세까지 장수하기도 한다. 나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이 너무 어려워 대화법과 심리를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했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코치가 됐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을 자녀와 이야기해보자. 그것을 통해 자녀가 배우고 성장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부모의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못마땅한 표정과 눈빛으로 핀잔을 주거나 야단을 치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순간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자녀에게서 약점이 보일 때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잘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자. 발표할 때 떨리고 두려운 이유는 잘하고 싶은 열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자녀의 성장을 돕는다. 그런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 정말 잘해내고 싶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구나 라며 토닥여 주어야 한다. 약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었다면 자녀가 자신의 강점을 많이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집중한다. 생존과 관련된 본능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 약점에 집중하게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강점들을 발휘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가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낸 경험을 떠올려 보자. 아주 소소한 것들도 다 적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녀의 강점을 찾다 보면 기특도 하지라는 생각에 흐뭇할 것이다. 그 생각의 에너지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땡땡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반 친구들이랑 많이 싸워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3학년 때부터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잖아. 그때 엄마는 땡땡이가 정말 대견했어. 땡땡아, 너 처음 수영 배우던 때 기억나? 물에 안 들어간다고 울고 뗐었는데 지금은 접영도 할 수 있지? 정말 기특해. 전학 왔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예전 동네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학교 다니니까 엄마가 한시름 놓았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질문을 해서 함께 답을 찾아봐도 좋다. 우리 땡땡이가 힘들었던 상황을 잘 버티고 이겨낸 경험 뭐가 있을까? 자녀와 여러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땡땡이는 어떤 사람이야? 대화를 통해 아이는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자신의 끈기, 성실, 인내 등 내면의 힘을 발견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와 이런 대화를 하면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강점들도 새로이 발견하게 된다. 지금 자녀의 약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약점만 보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면 약점이 사라진다. 자녀가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과 행동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표현해 보자. 아주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할 때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자기 안에 있는 강점들을 발견하고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점조차 자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평소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있었다. 얼핏 보기에 단점으로 여겨지는 그 상황을 고쳐준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면 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라며 혀가 똑똑한 머리를 따라가지 못할 뿐인 거야 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말을 더듬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존중의 힘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미국 G사의 전 회장 잭 웰치의 이야기다. 만약 어머니가 말을 더듬는 모습을 꾸짖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결점만 확대하여 보고 위축되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녀 문제로 흔들리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준다. 아이는 부모의 강요와 잔소리로 자라는 게 아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부모가 아이의 생각, 행동,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발현된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가 모두 처음인지라 서툰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조차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찌 아이들을 완벽하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완벽한 육아를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모습 그대로 아이도 부모도 함께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육아가 한결 수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